네, 고정공리주의 두 번째 시간, 미래 질적 공리주의 시작하겠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는데요. 비판적으로 계승하였습니다.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밀은 벤담과 다르게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합니다. 즉, 밀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각적 만족이냐? 라는 만족이냐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감각적 만족으로만 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다를 게 무엇인가? 인간은 보다 더 고귀한 품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밀은 보다 낙관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고급 쾌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본 게 바로 밀이었죠. 이렇게 벤담과는 다르게 벤담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종류다. 즉 감각적 쾌락만이 있다라고 해서 쾌락의 총량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본 벤담과는 다르게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옆에 보시면 밀에 이러한 주장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이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하면서 쾌락에는 양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쾌락의 양을 따지는 건 사실 쉬운데 질적인 차이를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쾌락의 양적인 차이는 벤담이 제시한 것대로 하면 되는데 질적인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까? 즉 고급 쾌락을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 즉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정당한 판단자들의 선호를 통해 우리는 이게 더 높은 쾌락인지 아니면 더 낮은 쾌락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당한 판단자들을 다양한 전문가라던가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자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자란 인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미는 그 다양한 쾌락을 충분하게 경험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잠시 벤담하고 밀을 한번 살짝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벤담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 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벤담의 사상을 미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두 계승했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모두 계승했다. 일단은 모두 계승했다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공리의 원리가 뭐죠? 그렇죠. 최대 다수의 그냥 최다 최행이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최다 최행. 그리고 이 최다 최행이 함의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민주주의의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계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벤담이 쾌락주의에 기반했었죠. 그래서 쾌락주의에 기반한 공리주의. 이거를 쾌락적 공리주의라고 해요. 쾌락적 공리주의. 이런 쾌락적 공리주의도 그대로 계승한다. 그래서 밀도 쾌락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뭐 사회관 같은 것도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 계승했다.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그렇죠.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공통점, 뭐 사회관, 뭐 등 다 공통점이다. 말하지 않은 건 다 공통점이다라고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벤담이나 미일이나 등장하면 한 가지만 빼면 돼요. 한 가지. 뭐만 빼면 되냐면 이거. 그게 뭐냐면 뭐겠어요? 그렇죠. 벤담의 쾌락의 동질성을 거부합니다. 쾌락의 동질성을 거부한다. 다시 말하면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합니다.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점.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차이점 뭐 참고로 더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인간관의 이거는 참고로 인간관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간관. 벤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이기적인 인간관을 전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인간관을 통해서 이기적인 인간관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이기적인 인간이 공리의 원리를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 공리의 원리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외적 제재. 외적 제재가 필요했잖아요. 이 공리의 원리를 따르게 하기 위한 외적 제재가 필요했는데 밀은 낙관적인 인간관을 전제합니다. 낙관적인 인간관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낙관적인 인간관을 토대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낙관적인 인간관이 그래서 질적 공리주의의 토대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낙관적인 인간관이 공리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론적으로 세련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벤담의 공리주의를 미리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할게요.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벤담, 밀 말고도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에피쿠로스잖아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자, 근데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다른 게 벤담하고 밀의 쾌락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최대 다수, 즉 사회적 쾌락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왜 사회적 쾌락인가? 왜 개인의 쾌락이 아니라 왜 최대 다수의 쾌락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설득력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했어. 없어. 거의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핵심 원리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미리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한 게 뭐냐면, 인간한테는 뭐가 있다. 아까 그 고급 쾌락 중에 뭐가 있냐면, 이타심이라는 게 있다. 이타심. 도덕적인 능력인데, 이런 도덕적인 쾌락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만족스러운 거야. 이런 이타심을 통해서 이타심, 그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할 수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학습지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단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죠? 벤담, 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구분해서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 자, 공통점.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자,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 이 공리의 원리가 최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벤담과 마찬가지로 이게 도덕 판단의 기준이자 입법의 기준이다. 그리고 여기 양적 공리주의를 부정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양적 공리주의를 부정했다라고 해서 양적 차이는 안 따진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적 공리주의를 부정했다라는 말은 쾌락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이 주장한 쾌락의 동질성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쾌락의 동질성을 부정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차이, 쾌락에는 양적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차이점이니까 거의 핵심이 되는 차이점. 자, 그래서 밑에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밀은 참 좋아해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이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야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쾌락을 따져야 될 때 뭐를 따져야 된다? 양과 질을 두루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과 질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쾌락에 있어서. 네, 밀은 질이 더 중요하다. 질이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쾌락의 질적 차이 보겠습니다. 쾌락의 분류. 그러면 저극 쾌락은 뭐고 고극 쾌락은 뭐냐? 네, 저극 쾌락은 감각적 쾌락을 얘기합니다. 고극 쾌락은 정신적 쾌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자, 이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의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본능적인 욕구의 만족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그래서 높은 수준의 능력이 없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 성, 휴식을 통한 쾌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많은 경험, 훈련이 없어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인 거죠. 이런 것들을 밀은 저급의 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고급 쾌락은 지성의 쾌락, 감정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 도덕 감정의 쾌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도덕 감정의 쾌락에 또 중요하게 말하는 게 이타심이죠. 이타심,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이를 다 정신적 쾌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높은 수준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져요. 즉 충분한 경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은 아닌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러한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상적으로 자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대로 교양 있는 훈련, 학습을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이런 고급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급 쾌락과 그럼 고급 쾌락 중에 밀은 어떤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 더 바람직한 쾌락은 뭐다? 바람직한 쾌락은 뭐예요? 그렇죠. 고급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자, 이거를 이제 정당한 판단자들의 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를 원한다. 자, 품위를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 유형의 쾌락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 둘 다 경험한 사람은 일부러 저급 쾌락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급 쾌락을 추구해야겠죠. 그러니까 막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만 하면, 그게 동물적인 쾌락만 추구한다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급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하죠. 고급 쾌락을 통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저급 쾌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란 인간은 뭐다? 정상적으로 자란 인간은 저급 쾌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급 쾌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밀은 얘기합니다. 자, 낙관적인 인간관을 엿볼 수 있죠. 자, 밑에 제시문 보겠습니다. 만족한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다. 만족한 바보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바보나 돼지가 이러한 주장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밖에 없냐면 이들이 한쪽 측면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쾌락을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이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인간이나 소크라테스는 양쪽 측면 모두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급 쾌락을 맛본 사람은 고급 쾌락이 더 좋은지 안다는 거죠. 고기도 맛본 사람이 고기 맛을 구분할 줄 아는 것처럼 고급 쾌락을 맛본 사람은 더 좋은 쾌락, 고급의 쾌락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번 정당한 판단자들의 선호 선택. 그래서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쾌락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선호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 자, 정당한 판단자들은
다량의 저극 쾌락과 소량의 고극 쾌락 중에서는 뭐를 선택할까요? 다량의 저극 쾌락, 소량의 고극 쾌락. 네, 정당한 판단자들은 소량이지만 고급의 쾌락을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학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쾌락 중에 양쪽을 모두 경험한 사람, 전부 또는 거의 모든 사람. 이건 뭐냐면요. 전부가 선택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는 거의 모든 사람, 다수가 선택한 거를 고극 쾌락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한다면 바로 그것이 더욱 바람직한 쾌락, 즉 고극 쾌락이다 라는 거죠. 가, 나. 자, 과. 두 쾌락을 모두 경험해본 전문가, 정통한 전문가가 그 쾌락의 질을 판단하고 나, 전문가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된다. 3번. 그래서 고극 쾌락은 양과 무관하게 저극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겁니다. 자, 정당한 판단자들은 불만족을 유발하더라도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적지만 질은 높은 쾌락과 양은 많지만 낮은 질의 쾌락은 질과 양이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쾌락의 질적 차이가 무슨 뜻이냐, 또는 양이 더 많은 것을 제외하고 어떤 쾌락을 보통 다른 쾌락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할 수 있다. 쾌락의 양이 적더라도 어떤 하나가 분명하게 더 선호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욱 선호되는 즐거움에 양이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들 정도로 질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규정해도 될 것이다.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쾌적한 기분을 안겨줄지 결정해야 할 때 각각의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다수의 판단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 제시문이 벤담이고 밀이고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는 제시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벤담하고 밀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동질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질이 있다.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적 차이만 있다. 양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막 쾌락의 계산법이 나와. 그럼 벤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시문도 딱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약간 밀의 특징이라고 하면 요 정당한 판단자들이죠. 정당한 판단자들을 얘기하는 게 뭐 다 이런 겁니다. 양쪽을 모두 경험한 사람, 뭐 두 쾌락에 여기 정통한 사람, 각각의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네, 고정 공리주의의 장점과 한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공리주의의 장점. 네, 공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도덕 판단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쾌락의 추구 그리고 사회 정치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를 하였고요. 도덕 판단에 관련 당사자 간의 공평성을 강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벤담하고 밀을 다 고정 공리주의. 자, 고정 공리주의를 이제 행위 공리주의라고도 하고요.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기반한 공리주의인데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했고요. 최다최행. 이 공리주의라고 한다면 이 최다최행을 따릅니다. 그래서 최다최행을 기준으로 사회적인 쾌락을 추구했다. 개인의 쾌락, 에피쿠로스처럼 개인의 쾌락이 아니라 사회적 쾌락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것은 개인의 윤리의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 제도, 법을 새로 만들고 개혁해 나가는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돼야 된다라고 벤담의 사상을 미리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로서 계산돼야 된다라는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되는 공리의 원리를 밀도 계승했기 때문에 똑같이 공평성을 강조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 공리의 원리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쾌락과 고통을 다 똑같이 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평성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원리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평등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보면 되고, 플러스 사회관, 이런 자유주의적 사회관이죠. 그래서 사회관도 하나 더 참고로 중요해요. 사실 문제화 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리주의의 사회관, 벤담의 사회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밀과의 공통점이다라고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전 공리주의 한계로는 일단 역직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리라고 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 침해라던가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상식이나 직관에 봤을 때 합리적이긴 하지만 뭔가 도덕적이진 않다라는 그런 직관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직관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 역직관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역직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 매 행위마다 공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계산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그 결과를 예측해서 내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